네. 자, 그러면 이제 7, 8월 또 수교론 단기 완성반 이제 8주 8번 강의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들에게 자료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단기 완성반 이제 올해 2023년 이제 단기 완성반 하고 그다음에 2024학년도 대비 이제 용어 자료집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어쨌든 이 개정 이제 용어 2022 개정을 반영을 해서 이제 용어 자료집을 이제 완성을 했는데 자세한 거는 이제 어차피 단기 완성반에서는 요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더 폭넓게 다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좀 요 용어 자료집에 대한 어떤 내용에서 조금 필요한 것들은 이제 금요일에 이제 제가 문제풀이반을 영역별 문제풀이반을 하는데 그때 조금씩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용어 자료집 일단 받으셨으니까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오늘만 살펴보고 딱 끝낼 거예요. 자, 그렇게 할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거의 기본적으로 이제 외워야 되는 이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나눠드렸지만 아마 금요일에도 이제 좀 나눠드릴 거예요. 같은 내용을 나눠드릴 텐데 금요일만 또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좀 검토를 하고 소책자 형식으로 이제 아마 만들게 될 것 같아요. 블로그에도 이제 공개 자료를 올릴 거니까 이걸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신논 1, 신논 2, 신논 3가 2022년 한 3월 5일이었나 6일이었나 그래서 신논 3, 여기 갑자기 신논 3가 왜 있나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논 3가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자세히 보면 2019년 이제 신논 1, 신논 2를 약간 신논 1, 신논 2, 신논 3 그러니까 세 개로 좀 나눠놓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긴 한데, 그래서 2019년 판으로 신논 1과 신논 2를 가지고 계시면 이거는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저는 이제 다 구매를 했기 때문에 여기 2022 개정 증보판으로 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논 1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 이제 신논 2가 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 이제 신논 1에 대한 게 있고,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만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제가 이게 괄호로 이제 1, 2, 3으로 된 건 신논 1, 신논 2, 신논 3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괄호라고 하나요? 원 문자로 돼 있는 거는 수학 습지도 원리화 방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괄호로 돼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신논 1에 대한 건데, 이렇게 원문자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이 원문자로 돼 있는 게 수학습 지도 원리화 방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따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2022학년도 기준으로 한 2년 좀 넘게 전에 만든 거하고 어떤 게 좀 차이가 있는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차이는 없고, 쭉 넘어가면은 요거 하나 추가를 했고요. 이거 추가한 이유는 잘 아시겠죠. 그래서 2023학년도 기입형 1번에 나왔기 때문에 추가를 했고, 하여튼 그런 부분입니다. 쭉 한번 보실게요. 자, 2페이지 넘어가고, 이게 34페이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면 복사를 하면은 17페이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 편하실 것 같고, 나중에 소책자가 만들어지면 그냥 방문각 1층에 그냥 쌓아 놓을 테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자, 그러면 될 것 같고, 일단 쭉 한번 훑어보면은 제가 포인트만 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신논 1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4번이 이제 수학 교수학습 이론인데, 원래 이제 신논 1에 2019년에는 수학 문제 해결 교육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수학 문제 해결 교육론이 신논 3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논 1은 챕터 4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갑자기 수학 문제 해결 교육론 부분이 어디 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뒤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챕터 4까지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쭉 보면은, 자, 여기까지 이제 10페이지까지가 신논 1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부터는 신논 2
2022 개정 증보판에 대한 내용이고 전부 2022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2015 개정과 비교하는 문제가 기입형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비교하는 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 10페이지까지 해당하는 내용은 내가 기본적으로 다 암기해서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뜻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암기해서 이제 마음껏 적을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걸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기 완성반에선 기본적으로 이 용어 자료집의 순서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강의를 나갈 거고, 뭐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뭐 좀 순서가 살짝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요걸 기반으로 다 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신논 2에 해당하는 건데, 그 2022 개정 증보판에서의 신논 2는 교육과정과 평가 내용만 딱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 특징에 이제 여기 1호 개정과 2 개정이 또 추가가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바뀌었고, 그다음에 자, 1호 개정과 비교를 위해서 제가 이거 써놓은 거예요. 1호 개정 거 적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게 기입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1호 개정 적어놓은 거고, 그래서 1호 개정의 고등학교 수학 과목 내용 체계까지 이렇게 해놨고요. 자, 여기선 2 개정입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 뭐 수화연산, 막 변화와 관계, 막 이상한 용어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도형과 측정, 뭐 맨날 기하라고 알고 계셨을 텐데 어쨌든 이런 것들 변화된 거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너무 특징적인 변화라서 제가 밑줄 쳐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특징적인 변화죠. 자, 그 다음에 공통수학 1하고 공통수학 2, 뭐 과목명도 다 이제 좀 익숙하지 않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개정의 주요 사항은 그 신논 2 책을 보고서 핵심적인 거 중심으로 했고, 막 수학교과 역량 개수도 하나 줄어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영역명 변경도 방금 얘기를 했죠. 영역명도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단기 완성반에서는 다 얘기를 할 거고 강의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약간 예습 차원에서 좀 미리 보실 선생님들은 조금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핵심 변화 내용인데 사실 이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핵심 변화입니다. 핵심 변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게 핵심 변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에 대한 거는 뭐 그 이전 2019년 신논 2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 수학 문제 해결 교육론이 신논 3로 넘어가서 2022 초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논 3가 그 신논 1에 있는 문제 해결 교육론 부분이 일로 옮겨졌고요. 신논 2에 있는 교육과정 외에 있는 부분이 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학 문제 해결 교육론이 있으니까 혹시 어디 갔지?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찾지 마시고 여기에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내년에는 개정 안 하려고 그냥 이렇게 2022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논 3로 반영을 해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쭉 나오고, 여기 뭐 분석법의 형태 또 이렇게 또 원문자로 돼 있죠. 이 분석법의 형태는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에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최근 기출에도 나왔죠. 이건 뭐 정확하게 다 암기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가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쭉 한번 훑어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교수학적 변환과 수학적 의사소통, 이 부분이 사실은 원래는 이제 2019년 판에는 신논 2에 있던 내용인데 신논 3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 이것도 사실 이 내용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진짜 핵심적으로 암기해야 될 부분만 그냥 한 페이지에 딱 실었습니다. 나머지까지 다 암기를 하려면 너무 부담스럽고 임용에 나올 확률이 많이 적기 때문에 이것만 정확히 기억을 해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직 수학은 이제 수교재를 기반으로 했는데 역시 원문자는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에 있는 내용이에요. 역시 이것도 그래서 원문자를 딱 보시면 이거는 수교재는 없는데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에 있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핵심적인 거 딱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 유한소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는 것을 다루지 않는 이유, 사실 이게 그 수교재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2015학년도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요게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에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무리수 지도에 대한 것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수 뭐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쭉 넘어가면
네, 이렇게 쭉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교수학습 방법이에요. 자, 이게 중요하죠.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제일 먼저 암기해야 될 게 사실 여기에요. 28페이지부터인데 이게 1순위예요. 암기해야 될 1순위. 일단 얘는 무조건, 왜냐하면 얘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해도 돼요. 나머지는 조금 막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일단 그대로 써야 됩니다. 나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수학교과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아마 이렇게 나올 건데 이 교수학습,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교과 역량이 5개로 줄었다고 그랬어요. 자, 문제 해결 관련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추론 역량, 그 다음에 의사소통 역량, 그 다음에 여기 연결 역량 밑줄 친 이유는 원래 창의 융합이었는데 연결 역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것들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도록, 밑줄이 왜 갑자기 밑줄이 있지? 그게 아니라 이게 조금 바뀐 거가 있으니까 밑줄을 쳤습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까지 이렇게 5개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 페이지는 그냥 무조건 그냥 머릿속에 다 암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나중에 문제고 일단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밑줄을 쳐놨어요. 교수학습 방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쪽으로 낼 거면 임용시험에 교수학습 방안이라고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딱 그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얘로 나올 거면 수학교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 얘로 나올 것 같으면, 그래서 용어를 바꾼 것 같아요. 원래 얘도 교수학습 방법이었는데 교수학습 방안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좀 구분을 시켜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설명식 교수 이런 거 1호 개정에서 봤던 내용이죠. 근데 추가가 된 게 있어요. 수학적 모델링하고 놀이 및 게임 학습이 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밑줄을 쳐놨습니다. 특별히 좀 잘 또 공부를 하시라고 또 밑줄을 쳐놨어요. 자, 그럼 되겠죠. 예전에 2020학년도인가요? 토익 토론 학습이 나왔었죠. 얘가 출제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뭐 막 온라인 학습에선 어떻게 돼야 되고 막 이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총론에 그것까지 암기하기엔 너무 무리수가 있고, 임용시험에 지금까지 나왔던 게 교수학습 방법하고 교수학습 방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온 것들을 기반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평가. 자, 평가 이거 예전 이제 최근에 한번 나왔었죠. 저도 이거 옛날에 2년 전에 그 용어 자료 좀 만들 때 딱 평가 방법 되게 많았거든요. 요거 하나만 딱 넣어놨는데 이번에도 하나만 넣어놨어요. 하나만 넣어놨는데 그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평가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 평가하고 또 동료 평가가 출제가 된 적이 있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그렇게 보면 다 나왔네요. 다 이렇게 한 번씩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나왔어요. 포트폴리오도 최근에 나왔죠. 그래서 뭐 관찰, 면담, 구술 평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굉장히 또 중요한 성취 기준 해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옛날에는 1호 개정에서는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그다음에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성취 기준 해설,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이 있고, 참고로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는 용어와 기호가 있어요. 용어와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뺐습니다. 이거를 용어와 기호를 다 암기를 하는 건 너무 무리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변화된 것만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용어를 처음 배우는지를 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암기를 다 하기에는 뭐 너무 무리수가 있고, 그게 나온다는 건 너무 이게 억지스러운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것만 빼고 나머진 그대로 다, 중학교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거를 100% 다 암기해야 되느냐, 조금 좀 이게 무리수는 있어요. 좀 안 나올 것 같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1번 같은 경우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1번 같은 경우 뭐 이건 뭐 그래 이렇게 지도하면 된다 이렇게 끄덕이면 되는 거지, 이걸 암기해서 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시험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임용에 또 등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야 되고, 실제로 3번도 또 임용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전혀 암기를 안 하면 안 되고 암기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2번, 3번은 뭐 다, 지금 3번은 대놓고 2015학년도가 나왔었으니까 어쨌든 암기를 안 하면 안 되긴 해요.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성취기준 해설하고 적용사항으로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이렇게 2가지로 나눠놨는데, 아마 얘랑 얘는 여러분들이
각각 아마 임용 시험에 뭐 성취 기준 해설에서 적으시오, 성취 기준 정용시 고려 사항에서 적으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게 적어주시면 되죠. 제 생각엔 뭐 이거를 뭐 따로 외운다기보다 그냥 다 통째로 외워서 잘 적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를 다 암기한다, 이런 건 좀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좀 분별을 해야 되고, 일단 이건 그냥 다 적어 놓은 거예요. 혹시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2번 같은 경우도 또 나왔었죠. 이거 2017학년도 또 논술형에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밑줄 친 거는 특히 1호 계정에서 2 계정으로 넘어오면서 바뀐 부분 밑줄을 쳐놨습니다. 이게 그 원래 최대값 최소값을 중학교에서 아예 안 했거든요, 2차 함수에. 근데 2 계정 넘어오면서 다시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단 실수 전체인 경우만 다루는 걸로. 그래서 밑줄을 쳐놨습니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거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들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뭐 나머지 쭉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증명이란 용어를 도입한다, 막 이런 내용이 딱 있어요. 이 중학교 2학년에 증명이란 용어가 이때 도입을 해요.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건데 도입하면, 이거 되게 중요하죠. 증명 이제 편하게 쓰면 돼요, 중2부터. 자, 그래서 쭉쭉 넘어가면 이 8번에도 수학사를 통하여가 여기 딱 뭔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밑줄을 쳐놨습니다. 원래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비 당연히 잘 지도해야 되는데 수학사를 통하여가 들어가가지고 뭔가 역사 발생적 원리나 안내된 재발명 관련해서 이쪽 부분으로 지문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면 그 다음에 32페이지. 자, 이거 6번 추가가 돼서 또 역시 밑줄을 쳐놨습니다. 이거 상자 그림이 추가가 됐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네, 당연히 이거 상자 그림에 대해서는 단기 완성반에서 당연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공통수학 1 고등학교부터는 핵심적인 것만 넣어놨어요. 나머지까지 다 외우는 건 너무 무리수가 있고, 진짜 이건 알으셔야 된다라는 것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행렬이 추가가 됐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행렬이 추가가 됐죠. 이게 33페이지죠. 그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고, 그다음 뭐 행렬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게 더 있긴 한데 요것만 필요할 것 같아서 넣었어요.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쭉쭉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수학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임용 시험 범위를 제 생각에는 일반 선택까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이 3개거든요.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 이 3개이기 때문에 3개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수, 첫 번째가 대수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미적분원. 이거 중요하죠? 미적분원에서 이게 또 바뀌었습니다. 원래 1호 계정에서는 그냥 뭐 정적분 정의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이게 좀 추가가 됐거든요. 원래 조건방률에서는 시간 순서나 인과관계를 해석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대놓고 고려사항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또 대놓고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실어놨어요. 나머지까지 다 이거 딱 확률 같은 거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오면 또 기분이 좋겠죠. 어쨌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그냥 핵심 용어. 그래서 이제 여기 대표값 관련해서는 좀 약간 용어 묻는 것도 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핵심적인 용어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열심히 좀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영역별 문제 풀이반에서는 어쨌든 조금씩 이거를 다뤄보도록 할 예정이고, 단기 완성반에서는 어차피 얘로 안 해도 여러분들이 강의 때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강의를 잘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1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2페이지 정도 되는데 오늘 이거를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 시간은 이제 1시까지긴 한데 뭐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좀 길어지면 뭐 4시까지 좀 이제 질문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끝난다, 이렇게 좀 느낌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질문은 그 이후부터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개월 만에 수학교육학 관련 이론에서 중요한 거를 싹 다 정리를 해보고요. 아마 이 개정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걸 꼼꼼하게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계정, 수학과 교육과정을 다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다루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정을 포함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예상 진도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그 강의는 그냥 수학 문제 해결 경우는 원래 신논 3라서 뒤로 넣을까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뭐 이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2주차에 중점적으로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거는 지금 예상 진도는 2019년 판으로 제가 했어요. 대략 신논 1에서 한 7, 80% 정도, 그다음에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에서 한 1, 20% 정도 이렇게 포함을 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5주차부터는 이제 교육과정, 이제 이 계정을 중심으로 하겠죠. 교육과정하고 이제 지도서 분석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4주차까지 그러니까 약간 신논 1, 2, 3 어쨌든 신논 관련해서 이제 이론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5, 6, 7, 8주차는 수교재 및 약간 교과서 분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적인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교육의 목적. 사실 이걸 하는 이유는 기평 대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문제가 지금 기평하고 서술형으로 나눠서 나오죠. 자, 기평은 이제 우리가 그냥 용어 같은 거 적는 거, 그냥 진짜 간단하게 이제 적는 거고, 서술형은 약간 몇 줄로 이렇게 적는 건데, 대략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 B4를 기준으로 한 4-5줄 정도 이렇게 적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기평은 어쨌든 이제 간단하게 딱 용어나 필요한 것들만 이제 적는 거예요. 대략 이제 기평을 한 3분 정도, 서술형을 7분 내외 정도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금요일에 혹시 문제풀이반 이제 수강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이걸 참고해서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내용들은 요 수학교육의 이해 첫 번째 부분은 아마 기평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술형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학교육의 목적이 한 3가지, 4가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정신도야성이죠. 그래서 이제 정신도야성 같은 경우 요거 신론에 되게 많이 내용이 있는데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딱 나왔을 때 이건 정신도야성에 대해서 묻는 거구나,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수학은 수학을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정신적 능력을 배양하는 이른바 정신력을 도야시키는 소재가 된다. 그러니까 계속 정신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수학적 추론 과정이 정신적 능력의 훈련에 적합한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엄밀성, 수학 되게 엄밀하죠. 간결하게 나타내죠. 막 기호 같은 걸 이용해서, 특별히 시그마를 이용해서 간결하게 나타내는데, 이 간결성 때문에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기도 하죠. 너무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으니까 너무 까다롭죠. 하지만 간결성은 굉장히 중요한 수학 교육의 무기 중에 하나죠. 그 다음 논리성, 굉장히 논리적이고 일반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신을 도야시키는 역할을 하는 정신도야성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실용성이죠. 두 번째는 실용성입니다. 자, 수학은 굉장히 실용적인데, 이게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 사고 그런 실용성뿐만이 아니라 로켓을 발사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실용성이죠. 그래서 그냥 학교 밖에 주변에서만 실용성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정말 다각도의 수학을 쓸 수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제 실용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교육의 목적은 이런 실용성에도 있다. 그다음 문화적 가치 및 신미성.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대칭성과 반복을 활용하되 주어진 공간과 조건을 적절하게 고려하기 위해서 막 수학적인 뭔가 균형과 완성미를 추구하는 문화 유물 같은 거를 생각하면 정말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신미성을 느낄 수 있죠. 베토벤 교향곡 들으면 와, 굉장히 뭔가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듯이 수학에도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극소수만이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우 간단한 수학을 활용하여 흥미진진한 게임을 하는 예가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그냥 훑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제가 용어 자료집에도 보여드렸지만 교수학습 방안에 놀이미 게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미 게임 학습하면은
우리가 딘즈의 이론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놀이를 통한 학습 관련해서 우리가 6단계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중요도가 되게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 같은 거를 만약에 볼 때에도 이제 막 수학을 활용한 게임 같은 걸 할 때 조금씩 눈여겨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문화적 가치 및 신미성. 그래서 요거 정신도야성, 실용성, 문화적 가치 및 신미성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수학 교육의 발달. 자, 이 부분도 순서 배열, 즉 기평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순서를 좀 잘 배열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학 교육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이걸 이제 근대 운동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근대 운동 이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초에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제 그러면은 먼저 문제 제기부터 했겠죠. 아, 지금까지 수학 교육이 문제였다. 그래서 19세기 말의 상황을 한번 보면은 일단 산업혁명으로 인해 뭔가 좀 실용적인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가 됐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유클리드 원론이라는 책이 정말 뭔가 수학의 바이블 같은 역할을 해서 정말 굉장히 많이 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클리드 원론이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정의, 정리, 증명식으로 그냥 우리의 지금 전공 수학 책처럼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공 수학 책을 가지고 그대로 중고등학생들에게 지도한다. 그러면 이제 정말 충격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클리드 원론으로 그냥 교육을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를 보면 실용적인 교육이 필요했는데 막 정의, 정리, 증명을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적합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그래서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유클리드 원론의 문제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아마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의 문제가 2002학년도인가요? 되게 오래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클리드 원론은 소수의 특권층을 대상으로만 했어요. 약간 좀 이제 뭐 귀족 계급이라든가 좀 이제 중요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두뇌의 도야, 즉 정신 도야성만을 강조한 수학 교육이 일어났는데, 자, 거기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다. 일반인들을 위한 수학 교육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원래는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이 되게 딱 못 박혀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어떤 개선의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당시에는 결국 엄밀한 논리적 전개로 수학을 통해 두뇌를 도야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소수의 특권층을 대상으로 한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용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뭐 노동자 계급을 통한 실용적인 수학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실용성을 중심으로 한 수학 교육이라는 사회적 필요는 막 생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응하지 못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현실과 교육의 본질로부터, 사회의 현실과 교육의 본질로부터 유리되어 그냥 시험 합격을 위한 도구로 전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이게 충돌이 심했고 거의 뭐 2000년간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아직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하다가 20세기 초로 넘어가면서 이제 군대 운동에 약간 선구자적인 사람들이 나오면서 좀 어느 정도 또 정착이 되게 됐죠. 자, 수학교육 근대 운동에서는 의의가 있습니다. 근대 운동이 이제 의의가 있는데 수학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을 시켰는데 원래 이제 원론식 교육에서는 그냥 수학교육이라는 게 약간 수학의 보조 학문 같은 역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중요하고 그냥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로 그냥 지도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수학교육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부터 이제 수학교육이라는 어떤 학문이 새롭게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점점 수학교육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엄연한 이렇게 좀 학문적인 위치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학교 수학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체계적인 노력을 시작하게 됐어요. 원래는 별로 충실하게 안 했습니다. 그냥 전공 수학의 약간 부속물 정도로 교육을 했었죠. 하지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실용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유클리드 원론이 워낙 논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거를 약간 한마디로 완전히 좀 뒤집어 엎으려고 논리적 원칙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논리를 불신하는 경향까지 이제 나타났어요. 이걸 반대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인 반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게 여기 보시면 그 학교 수학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노력을 시작했는데, 그럼 그거의 완성은 뭔가 교과서나 지도서가 만들어지고 학교에 배포가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재를 마련하는 이론적 실천적 연구가 전개되지 못했는데, 이 이유는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으로써 뭔가 근대 운동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근대 운동의 학자들의 주장을 정리를 한 건데, 원래 되게 많은데 핵심적인 것만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페리 같은 사람은 이제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동자 계급에 대한 실용적인 교육이 좀 절실하게 요구가 돼서 실용성과 좀 유용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수학 교육의 개혁을 주장을 했고요.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약간 그 전쟁과 조금 많이 관련이 있었던 나라였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부국 강병, 그리고 뭔가 과학적인 어떤 이런 측면, 그래서 과학이 발전했다라는 측면에서 수학이 중요한 교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응용 수학을 되게 강조를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과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학을 되게 강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의 무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유럽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으로 혼돈에 이제 있었고, 사실 그 전에도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미국은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제 무기 같은 것도 팔고 이런 느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산업도 급격하게 발전을 했고 경제적 여유가 생겨가지고 약간 경영 경제 쪽에 약간 수학 교육의 개선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실익을 수반하는 교육이 중시가 됐고 경영 경제와의 연결을 좀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경제 수학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세 사람 다 공통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은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을 해봤자 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개선의 방향성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생각은 비슷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정리한 것만 기억을 해도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대 운동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운동하고 현대 운동은 또 최근 기출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 운동, 일단 요인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자,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났어요. 이 끝나면서 우리가 전쟁은 일어났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수학이나 과학적 지식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세계대전 이후 끝난 이후 급격하게 수학은 자체적으로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약간 교육을 그냥 초월해가지고, 교육도 물론 발전하고 있었는데 수학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급격하게 발전한 내용 중에서 학교 수학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루기에 가치 있는 내용들을 정선해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갭이 좀 엄청나게 커졌죠. 즉 중등학교는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런 종래 학교 수학의 내용이 시대에 많이 뒤떨어지게 됐습니다. 시대에 좀 많이 뒤떨어지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수학은 강력한 응용성을 바탕으로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해야 할 필요도 있었고, 전문 기술 인력도 필요했죠. 이 수학을 적용해서 과학으로 이제 발전시킬 이런 좀 기술 인력도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교육 현대 운동이 이렇게 해서 이제 촉발이 되고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수학교육 내용 측면의 현대화는 듀돈네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현대 수학의 내용과 방법을 조기에 과감히 도입하자, 이런 목적이 있었고, 대수적 구조와 논리적 엄밀성을 강조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근대 운동 때에는 이제는 강조하자. 그리고 전통적인 교재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유클리드 기하 내용은 좀 불필요한 내용이 좀 과감하게 삭제될 필요가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삭제하고 현대의 어떤 응용적인 어떤 그런 수학을 이제 전면에 딱 도입을 해서 이제 많이 개선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리고 방법상의 현대화, 이게 방법도 이제 현대화해서 지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도 있었는데요. 자, 이게 현대화 운동의 이거는 잠깐만요. 그 현대 운동의 요인이고, 자, 얘는 죄송한데 요인이 아니라 비판입니다. 비판.
요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운동의 비판인데 요 비판은 이 8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5, 6, 7, 8은 약간 조금 이제 약간 사회적인 이제 교육 사회적인 어떤 측면이고 이 4개가 조금 약간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판을 보면 조급한 형식화와 추상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옛날처럼 유클리드 원론 시대처럼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수학 교육은 아니었지만 결국 장래 수학자가 되기 위한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논리적 엄밀성, 막 집합의 막 엄밀함 이런 것들 지도하다 보니까 학교 지금 학생들 한 30명 있으면 뭐 한 3, 4명 따라갈까? 이 정도 느낌이겠죠. 그러면 결국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논리적 엄밀성과 연역적 추론이 지나치게 강조되게 돼버렸으니까. 다른 교과의 관련성, 지금은 다른 교과의 관련성을 2022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때 당시는 완전히 무시를 했었죠. 자, 그래서 세수학의 실패,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2 더하기 3은 3 더하기 2는 덧셈의 교환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되는 거고 둘 다 5라고 맞아요. 그냥 그 정도면 끝나는데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너무 무리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되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어떤 법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이게 왜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둘 다 5라고 해서 같습니다. 이 얘기밖에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막 심도 있게 들어가려고 하는 게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9 더하기 2는 11이냐 9 더하기 2는 11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계속 막 논리적 엄밀성을 가지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이걸 막 설명을 교사는 끔찍하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뭐 지금 보면 2의 정의에 의해서 9 더하기 2는 뭐 9 더하기 1 더하기 1로 나누고 막 결합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계산하고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운동에서는 이렇게 엄밀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2015 개정 지도서, 지금 뭐 2개정 지도서는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지도서를 보면은 실제로 이 내용을 지도는 해요. 이 내용을 지도를 하는데 막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을 지도하는데 막 까다롭게 지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현대운동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근대화운동 이전에는 뭔가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과 어떤 대립되는 그런 어떤 좀 이제 개선의 움직임과 이제 충돌이 일어났었고 그 충돌을 겪어내고 근대운동이 일어났고 현대운동이 일어났고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현대운동을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 딱 뭔가 느낌적으로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약간 논리적이고 엄밀성을 강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보면은 대략 느낌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약간 쉬운 수학, 이지 수학, 그 다음에 어려운 수학. 그냥 그렇게 알기 쉽게 좀 생각을 해보면 현대운동은 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을 했는데 그건 또한 이쪽에 있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내용을 보면 기본 기능을 찾아 교재로 구성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4차 교육과정에 반영을 하게 됐는데 현대운동은 3차 교육과정에 반영을 했고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 이 현대운동의 반성은 4차 교육과정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쪽을 또 비판한다고 해서 또 이쪽으로 너무 돌아갔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가 됐습니다. 너무 쉬운 내용만 하다 보니까 학력이 저하되고 응용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도 문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 해결, 문제 제기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약간 기본 기능의 범위를 좁은 의미에서의 계산 기능, 약간 쉬운 수학에만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약간 문제 해결을 비롯한 폭넓고 고차원적인 이렇게 범위를 좀 이렇게 넓혀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문제 해결 중심의 수학 교육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5차 수학과 교육과정에 좀 반영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좀 문제 해결 중심으로 하는 그런 수학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를 만약에 잘 공부를 해 두셨다 그러면 2021학년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뭐 이건 풀 시간을 드리진 않고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보면 수학 교육의 변천에 관한 자료를 이거 2021학년도에 실제로 나왔죠. 순서 없이 제시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읽을 동안 풀어 보셔도 되겠죠. 자, 가는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까지 하는 내용은 기평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어떤 내용을 보고 이건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이네, 순서가 한 이쯤 있네,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신논 1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논 1이 얼마나 기본서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우수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응용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되기도 하였다. 그냥 뭐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냥 신논 1에 있는 걸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한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유클리드 기하를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나를 보니까 실험 기하를 가르치고 실용성, 유용성들을 강조하고 체계적으로 다듬으려는 노력. 이거 근대 운동이죠. 교과서가 출판됐고, 자, 어쨌든 이거는 근대 운동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그다음 다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문제 해결 플러스 문제 제기까지 진행이 되는 뭔가 좀 되게 고차원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막 수학습 수준 이론, 현실주의적 수학 교육 다 이제 이 시대에 일어난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다 1970년 이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이론과 모델이 발전했다. 그러니까 다가 이제 거의 최종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 라를 보겠습니다. 학교 수학 내용이 시대에 뒤떨어진다. 응용 수학 범위가 뭐 확대되고 했는데 3차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조기에 도입했다. 이게 뭐예요? 현대운동이죠. 이게 2021학년도에 나오고 또 근대운동, 현대운동이 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얼마 전에 나왔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고, 항상 공부를, 나왔던 거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또 이게 잘 나옵니다. 자, 수학교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드디어 제기가 됐어요. 유클리드 원론 중심의 수학교육, 형식도야, 막 정신 두뇌를 둬야 하는 이런 과도한 훈련을 하는 수학교육. 자, 비판이 있었지만 개선되진 못했다. 이게 이제 맨 첫 번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유클리드 원론의 어떤 그런 정말 뿌리 깊은 거를 딱 타도하기 위해서 딱 이제 새로운 개선의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너무 이게 강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크게 개선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시발점이 됐죠. 그래서 나가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일어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벗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시대적으로는 마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나가 되고, 나가 이제 근대운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운동이 라죠. 그래서 현대운동, 가가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 이제 마지막 다가 이제 문제 해결,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수학 교육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용만 잘 공부를 해두면 이 내용의 순서 배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가 이제 되게 기본적인 기평으로 나올 만한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절대주의 수리 철학, 이제 철학적으로 한번, 철학의 관점에서 한번, 수리 철학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수리 철학의 관점에서는 절대주의 수리 철학과 상대주의 수리 철학이 있는데, 일단 절대주의 수리 철학은 웬만하면 기평으로 정도만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서 기평으로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평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주의 수리 철학은 지금도 이제 사용하는 수학이기 때문에 드디어 서술형으로 쓸만한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주의 수리 철학 한번 해보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 타임 끊으면 좋을 것 같죠. 자, 일단 플라톤주의, 이데아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내용이 되게 많지만 핵심적인 것만 갖고 왔어요. 이 이데아가 중요한 게, 수학적 대상은 이제 이데아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플라톤주의. 자, 이 플라톤주의에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오래전, 한 10년 정도 전에 기출에 이제 소크라테스의 삼파법과 관련해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서술형으로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데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계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인간의 정신 속에서 보다 완전한 형태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현상계에 살고 있는 그런 인간, 우리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이데아를 가장 완전한 형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신, 사고 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데아는 이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데아를 이제 발견해야 되는데, 이 발견한다는 건 그냥 갑자기 툭 발견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데아를 불완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물에 대한 경험을 자극으로 해서 자신의 사고 속에서 보다 원형에 가깝게 존재하는 이데아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일단 이게 이데아인데, 이게 수학적 대상이 요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린 그 측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학적 대상과 이데아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의식과 독립적으로 실존하며, 자, 독립적으로 이제 존재하고 창조되지도 변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 대상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발명할 수는 없고 단지 이미 존재하는 걸 발견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이데아는 바로 가지계에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가시계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의 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런 거죠. 하지만 이 가지계, 즉 지성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의 이데아의 세계는 한마디로 불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하학과 산술 같은 수학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밑에 가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제가 이미 칠판에, 아니 여기에다 이렇게 선을 그렸어요. 직선을 그렸어요.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삐뚤어져 있습니다. 직선이 아닙니다. 즉 이렇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 폭이 없는 선을 생각할 수 없어요. 이미 제가 이렇게 그으면 이미 얘는 아무리 잘 그려도 직사각형, 이미 넓이가 있는 겁니다. 폭이 없는 선, 크기를 갖지 않는 점, 제가 점을 찍었어요. 이미 크기를 갖습니다. 근데 머릿속에서는 폭이 없는 선, 크기가 없는 원 같은 거를 생각할 수 있죠. 자나 컴퍼스로 아무리 정확하게 직선이나 원을 그려도 완전히 곧은 직선이나 둥근 원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뭐 유튜브에 조회수 많은 누가 이렇게 딱 그린 그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것 또한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종이나 칠판 위에 그려진 삼각형, 완전한 삼각형이 또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정삼각형을 딱 구성할 수 있죠. 딱 정확하게 60도, 60도, 60도인 정삼각형을 구성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 대상은 정신 속에서 완전한 상태로 구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데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통해 내각의 합이 정확히 180도인 유클리드 삼각형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원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어떤 대상이 이런 이데아의 어떤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라톤이 말하는 교사의 역할은 뭐냐? 산파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신론원에 나오는 내용인데, 교사가 산파라는 견해를 생각해 보면 교사가 해야 할 산파, 일단 산파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산파는 이제 산부인과 같은 데서 이제 아기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그런 수학적 지식을 잘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교사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주입시키는 일은 안 되고 자신 안에 배태, 그러니까 잉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사고를 낳도록 하는 일이 바로 산파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산파로서의 교사는 생각하도록 도와야 돼요.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데, 학습자가 그러면 생각하고 사고하기 위해서는 학습할 내용에 대해 당혹감 또는 경의를 느끼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당혹감을 느끼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자세하게 구현된 게 소크라테스의 산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요거는 한 타임 끊고 그래도 또 쭉 진행했으니까 산파법부터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